동화를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넉넉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아동문학계의 거목 동화작가 윤수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구독자분들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동화 쓰는 저 윤수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윤수천의 동화 선집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제가 이제 뭐 근 한 50년 가까이 동화를 써왔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좀 가려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한 2년 전서부터 고요 아침에 이기혁 그 교수님께서 고요 아침. 예, 출판사죠. 그렇죠. 고요 아침. 예, 도서출판 고요 아침에서 얘기가 좀 있었어요. 한번 정리를 좀 해달라. 그래서 마침 정리를 하던 참에 요번에 선집을 내게 됐습니다. 내고 나니까 또 그것도 제가 팔순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8순을 맞이하셨다는데 전혀 그런 느낌은 안 들고 한 7순 정도? 아이고 좋게 와주시네. 네, 하루 일상이 어떠세요, 일가가? 제가 한 30대서부터 되게 2시나 3시 일어나거든요. 2시, 3시요? 예,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컴을 열어가지고 이제 지난 일에 썼던 원고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쓰고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이래서 한 2-3 시간 제가 작업을 합니다. 이때가 가장 좀 뭐라고 할까 설레는 시간이라고 할까 보람된 어떤 시간이 되고 이것이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 하는 이상의 어떤 제 소확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새벽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지요.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아침을 먹고 참 코로나 없던 시대에는 제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한 2-3 시간 되게 그 외국 야외를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뭐 집에서만 지내고 있지만 항시 책과 더불어 지내다 보니까 항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 그럼 아직도 그 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장 다니실 때도 그랬던가요? 제가 이제 공직생활 34년인데 네. 국가공제 시험 시험에 합격이 돼서 국가공무원으로 우체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방부 정원국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국방일보로 가서 광고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으로 해서 제가 98년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최신부로 가셨다가 네. 마지막이 국방일보. 국방일보 쪽으로. 국방일보에서도 네. 저도 이제 소식을 봤는데 네. 아직도 네.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국방일보에서. 예. 제가 봤거든요. 예. 윤수천 동화선집 예. 이 광고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또 매일 국방일보가 오고 있고 제 또 근황이 있으면은 국방일보에서 좀 다뤄주고 있고 해서 인과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요. 아동문학계의 거목. 고목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목이죠. 거목이 아니라 고목이라고 네. 겸손의 말씀을 하셨는데 독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50년 되셨다고 했는데 동화를 쓰게 된 계기, 그런 동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누구나 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저도 시를 써서 맨 처음에 이제 결국은 그 문학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문총주제 전국 101장에서 제가 자문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누가 생각하기를 아마 시인으로 등단할 거다 이랬었는데 의외로 시를 내서는 최종시에서 자꾸 떨어져요. 오. 그런데 동화를 써거나 동시를 쓰면은 내는 족족도 입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체질이 아동문학 쪽이로구나. 왜 우리가 식탁 위에도 여러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접도 있고 또 종지도 있고 네. 또 뭐 접시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문학에도 자기 체질이 있거든요. 제 체질은 아동문학 쪽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또 선생님이 시작하셨을 때는 내가 팔순에 이렇게 인기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안 하셨겠죠. 계획도 안 하셨겠고. 그렇다면 이 동화란 나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동화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언덕이고 언덕. 이를테면 비빌 수 있는 언덕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힘의 온천이고 또 삶의 어떤
보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언덕이다, 비빌 언덕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그 돈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은 동화가 그런 역할을 해 주었네요. 굉장히 고마운 녀석이네요, 동화가. 아, 고맙지요. 선생님은 이런 고마운 동화를 어떤 동화들을 쓰셨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제 동화를 성격별로 나눠보니까 대개 한 4가지로 되더라고요. 네. 예, 첫 번째는 그 옛날 이야기 같은 동화. 옛날 이야기, 예, 두 번째는 판타지성 동화. 판타지성 예, 동화, 세 번째는 우화적인 동화. 우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생활 동화. 생활 동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옛날 이야기 같은 동화에는 그 이를테면 등불 할머니, 또 달이 생긴 이야기, 또 행복한 지게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그 들어가고 판타지성 동화에는 도깨비 마을의 황금산, 도깨비 마을의 황금산, 그리고 피리섬, 피리섬, 난쟁이의 무지개 나라 네.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세 번째로 어떤 그 우화적인 동화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예, 또 부잣집 청년과 모자, 뭐 이를테면 소는 왜 풀을 먹고 사나, 예, 이런 동화가 거기에 들어갈 것 같고, 뭐 생활 동화는 이를테면 웃는 축구와 또 아름다운 비밀, 뭐 이를테면은 따뜻한 연탄 같은 작품들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수 시리즈는 생활 동화로 생활 들어가나요? 동화죠. 예, 예. 요즘에 또 억수 시리즈가 아, 예. 효자 노릇을 톡톡히 아이, 하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예. 그 옥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 학습지를 주로 만드는 그 신사후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센 수학 이런 이제 입시 쪽에 어떤 학부모들은 되게 잘 알더라고요. 거기서 어린이 책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첫 번째로 찾아온 작가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첫 분을 써달라는데 신생 출판사가 어떤 책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반신반의했는데 마침 억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때라서 그걸 하나 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교과서도 실리고 한우리 독서운동본부의 추천 도서로도 들어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재밌게 읽었다고 해서 교문고에서도 상당히 판매가 좋고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을 써달라고 그래서 2탄, 3탄, 4탄, 5탄까지 써서 그게 5권의 시리즈가 나온 거죠. 예, 이것이 결국은 지금 그 첫 권 꺼벅지 억수가 지금은 134권째까지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수 시리즈가 성공을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동생들이 만큼 나온 거죠. 이 집에서 나오는 인세가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쇄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인쇄 받으시는 그런 작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원에 사시잖아요. 네. 수원에서는 유일하게 인쇄 받는 유일한 동화 작가다. 글쎄 이제 모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글쎄 어쨌든 엑스맨에서는 제가 제일 많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아동문학계에서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특히 어떤 여성 작가들 보담도 제가 인쇄는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쇄 받으셔가지고 어디다 네. 쓰세요? 그 글을 쓰면서 제가 가장 고맙게 여기는 것은 그동안 그 글을 써서 생긴 원고료, 네. 저작권료, 인쇄로 해서 그 어려운 살림에 보탬을 준 것이 제가 지금도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집안 살림에. 예, 공무원 봉급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양친을 모시고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생활이라는 게 항상 쪼들렸습니다. 네. 그때마다 이제 그 글로 해서 생긴 돈으로 작은 구멍을 메워갔던 거. 또 하나는 교과서에 작품 실린 거. 또 이제 세 번째는 제 책을 읽고 재미있게 읽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편지도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슴이 좀 찡해지네요. 네. 어려운 살림에 그냥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했다 해서 제가 처음에는 우스개로 질문을 던졌지만 선생님의 그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윤수천의 동화선집 이 덕분에 매일 축하 전화, 축전 많이 케이크 이를테면 과일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알아요, 선생님. 예. 7777. 아, 예. 그쵸? 예. 야,
7777777이 6개, 그러니까 77만 7,777원. 원을 제 계좌를 이야. 어떻게 알아가지고서 넣어줬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해줬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 아이디어가 참 또 고맙고 남에게 꼭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저도요. 뭐 액수를 떠나서 네. 그래 지금 우리 윤 선생도 알고 있듯이 그래서 제가 항시 저 고맙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하나 배웠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케이크 보내고 화분 보내고 편지 쓰고 이거로서도 만족했었는데 또 하나 현실적으로 기분 좋은 그런 그 뭐라고 그랬죠? 실천이라고 해야 예. 되나요? 그래서 배워서 저도 2022년에는 딱 3번만 써먹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제가 보니까 이 동화선집을 통해서 선생님 아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이거 예. 이제 선물 받았는데 예. 정말 가치로 따지자면 어떻게 그 가치로는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의 그냥 일대기가 다 들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화 읽는 지금 사회를 코로나인데 만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2022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윤수천 동화선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동화 읽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어떠세요? 저도 참 보람을 느끼는 것이 제 책이 원래 동화라는 게 일생에 3번 읽는 겁니다. 어릴 때 읽고 어릴 때.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돼서 읽고 부모가 되어서. 그리고 3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또 읽고 이래서 동화라는 어떤 문학은 3번 읽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3번은 평생 읽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번 보람을 느낀 것도 이 선집을 선물했을 때 물론 받은 사람이 읽었겠죠. 네. 또 그걸 자녀들한테 읽히고 뒀다가 또 손자들한테 읽히겠다는 얘기 아니면 또 부모님한테 그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활자도 크고 그림도 있어서 재미있다 하면서 읽었다는 얘기를 사진으로 그 영상을 찍어줬을 때 제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이 가수천이라고 가장 핫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동화를 잘 쓰고 싶은 많은 지금 신생 작가도 있고 후배 네. 작가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만의 동화 잘 쓰는 비법이 그럼 있을까요? 어떤 그 방법론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의 진지하게 삶을 살다 보면서 그 삶 속에서 얻는 귀한 어떤 교훈이라든가 메시지를 자기가 얻는 거지요. 이 동화도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선 사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감을 찾아내는 눈, 그걸 하나의 가슴으로 또 어루만질 수 있는 감동, 이것이 믹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화라는 것은 항시 널려 있다. 생활 그 대신 속에서? 찾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이것을 항시 자기가 하나의 생활화돼야겠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농사꾼의 철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 있어요. 네. 농사꾼들은 논 근처에서 밥을 먹고 논 근처에서 잠을 자고 논 근처에서 놉니다. 네. 그게 농사꾼의 철학이에요. 네.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 옆에서 잠을 자고 글 옆에서 놀고 글 옆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항시 뭘 떠나다 보면은 글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마음속에서는 글을 가지고서는 생활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생활을 잘 하시고 생활 속에서 널려있는 동화를 잘 찾는 것, 그것이 동화를 잘 쓰는 비법이라고 그럼요. 비법 아닌 비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글밭에서. 예. 그럼 잘 쓴다는 거죠. 그럼요. 나중에 제가 그거를 정말 정답이었습니다 할 때 꼭 제가 선생님께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 정답이어서 저도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꼭 알려드릴게요. 네. 아까 교과서 네. 동화 네.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아까 신생출판사에서 이렇게 동화 첫 번째로 의뢰 왔을 때 사실은 이제 선생님쯤 되시면 신생출판사가 좀 의심스럽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네. 누구든지 시작은 있으니까 그럴 때 누군가 힘을 딱 보태줬을 때 가장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떤 분이 선생님 가슴속에 그렇게 따뜻하게 응원하면서 멘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문학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때 그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인숙이라고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전쟁 후에 살벌했고 또 어떤 폐허의 땅에서 읽을 거리도 없었을 때 자기 책 집에서 있었던 위인전 같은 거 동화책을 갖다가 주면서 읽어보라고 한 것이 저에게는 잊히지 않는 하나의 어떤 그 문학에 대한 인연이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문예반이 되게 이뻤었고 제가 문예반장도 하고 했었습니다. 문예반장? 예, 반장했지. 아직 그 간부들이 지금도 이어오고 있으니까. 대단하세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문예 담당 선생님이었던 정장현 선생님, 장현 정장현 선생님, 그분이 이제 그 경복궁 100일장까지도 인솔해서 가셨었고 장원에서 오면서 자기가 한 얘기가 결혼식 때보다도 더 기뻤다. 하던 얘기를 지금도 귀에 잊히지 않고 또 하나는 그때 안성 시인의 호회가 붙었었습니다. 윤수천군 전국 100일장 장원. 이건 박노철 선생님이 전에 은사 선생님이었대 조선일보 지국을 할 적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걸 수십 장을 써가지고 수원 안성 시인의 곳곳에다 어떤 부착을 해주신 거. 이런 분들이 저희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요. 결국 그러니까 문학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초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결국은 그 선생님들이 가장 멘토로 은인으로 남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잠깐 안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성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동이 고향이지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안성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초중고 전부 졸업을 거기서 했었죠. 안성 남자네요. 그럼 제가 안성 우체국에 근무할 때 한국일보에서 논문을 공부했을 때 네. 그게 당선이 됐었어요. 그때 당선작이 3사람이었는데 2사람은 교수였고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됐는데 그 바람에 이제 경교 우체관서를 총괄하는 수원최신청에서 그때 픽업을 했다고 할까? 이를테면 스카웃이네요. 예, 스카웃을 해서 올라가서 그때서는 청장에 이제 대회사 그때 만하더라도 대회가 참 많았거든요. 네. 새마을 전진 대회나 이런 게 대회사, 송년사, 십년사, 훈시문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썼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국방부 정원국으로 다리를 옮겼었고 했던 것이 제가 지나온 어떤 그 하나의 경력인데 고맙게 여기는 것은 글과 연관된 부서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글이라는 그렇죠. 게 예.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예. 나의 호흡처럼 숨처럼 같이 이렇게 걸어왔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제일 감동적이네요. 안성 우체국에서 논문 한 편에 스카웃돼서 그렇죠. 이렇게 그때가 가장 또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 유학 간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예, 제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게 이제 그 상급 부서인데 네. 거기서 직접 저를 끌어올려 가지고 청장에 독대를 해가면서 결국은 훈시문 대회사 신년사 이런 걸 갖다 쓰고 그랬으니까 남들이 상당히 부러워했었죠. 제가 철이 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철이 나셨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이제 났었죠. 그렇게 일찍 빨리요? 났죠. 그래서 인간은 쓸쓸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 예, 왜냐하면 왜 우리가 명절 되면은 참 그렇게 기다리던 명절이 즐겁지만 명절날 저녁이 되면 그렇게 또 쓸쓸하더라고요. 그래 명절날은 가장 좋으면서도 쓸쓸한 날이다.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쓸쓸한 인생을 화려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문학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벌써 3학년 때 예. 터득해버린 인생관. 예, 그래서 문학을 하거나 이를테면 문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사회에 나가서 출세를 하고 이러는 것은 쓸쓸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니 쓸쓸함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쓸쓸함을 견뎌야 되네요. 그럼 되게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만의 고독을 잘
하나의 승화시켜서 하나의 미래로 꿈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선생님도 그럼 지금 예. 쓸쓸함을 잘 견디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씁쓸하죠. 외롭고 지금도 그립고. 그러니까 예. 잘 견디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핫한 예. 8승을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고 동화가 또 시도 실렸잖아요. 예. 그러면 교과서에 실린 동화 잠깐 예. 또 설명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짤막하게 몇 줄이라도 한 편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과서 실린 작품들은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별에서 온 은실이, 별에서 온 은실이, 또 행복한 지게, 행복한 지게, 또 지금 현재 실리고 있는 4학년 1학기 국어활동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할아버지와 보청기, 할아버지와 뭐 보청기 등등 있고, 시로서는 바람 부는 날의 풀, 이런 가곡으로도 날의 풀, 이런 가곡으로도 지금 불려지고 있고요. 또 이를테면 연을 올리며, 이것은 이렇게 연을 올리며, 연을 이것은 올리며. 동시로도 초등학교에도 실렸던 거고 이런데, 제가 요 선집 중에서 네. 한 대목을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깨비 마을의 황금산이라는 동화입니다. 윤수천 동화 선집 1편부터 6편 중에 1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거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황금산을 묻고 나자 도깨비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영차 영차 도깨비들이 힘을 모아 동아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러자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황금산이 좌우로 흔들거립니다. 영차 영차 기가 오른 도깨비들이 동아줄을 더욱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러자 흔들거리던 황금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깨비들이 황금산을 끌어갑니다. 황금산을 끌어간 일은 밤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둥그렇던 달이 반쪽이 되고 반쪽이 된 달은 난 모양이 되었습니다. 난 모양이 되었던 달은 다시 차츰 차오르더니 또 둥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달의 모양이 바뀌기를 수십 번, 아니 몇백 번쯤 된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그만 흐른 것이죠. 그런데도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사람들의 세상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무심코 도깨비들을 바라보던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들의 머리와 수염이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지 않겠습니까? 황금산을 끌어가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이런 것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제야 내 머리와 수염도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른도 읽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요, 네. 전에 수원에 극단 성이 있었습니다. 네. 성이 되게 춘천에서 인형극제가 열리거든요. 국제 인형극제. 네. 그때 성에서 이 작품을 가지고 야외 무대에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깨비 마을의 황금산. 도깨비 마을의 그래서 황금산. 제 작품 가운데서는 아끼고 싶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애 작품 중에 하나. 저는 선생님의 최애 작품 한 편이 있는데 행복한 지게고 나름대로 다 최애 작품이 있잖아요. 이게 동화톡톡에도 나갔었죠. 아마? 네, 동화톡톡에도 나갔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동화톡톡에 올릴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그쪽도 살짝 요즘에 핫해지고 있습니다. 조회수 3만도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 이 고요 아침에서 이렇게 동화선집 이거는 그냥 뚝딱 시집 한 권 내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참 감사하네요. 이지엽 대표님이죠?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님인 거죠? 예, 지금 진도에서 시에 그린 한국 시화박물관 관장으로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되게 폐교를 갖다가 자기가 사들여가지고 사제를 털어서 시화박물관을 만들었죠. 거기 관장으로 계시고 지금 경기대 교수도 나가고 계시고 또 고요 아침 실질적인 또 하나의 대표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참 문학에 관한 그만큼 열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있지. 그래도 가장 아까 최애 작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 받았을 때 가장 좋았다 그런 상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로 받은 한국통화문학상이 한국아동문학상을 좀 쳐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작품을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재미있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또 그 가운데서 메시지도 있지만 꼭 문학성 운운을 하지 않아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어느 지면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트로피로 남기보다는 아이들의 발에서 짓뭉개지는 축구공이 되기를 더 바란다. 독자편에 쓰겠다. 그게 결국은 요 선집을 내게 된 동기도 거기 있고, 이지혁 교수님도 그런 면에서 제 작품을 좋아했던 거고, 또 이걸 받아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참 재밌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동화라는 것을 스스로들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전 참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동문학의 특징이 재미, 유쾌성, 교육적, 그러지만 문학성 기본이 깔려있는 거 바라고 싶다면 감동이라는 건데, 감동. 이제 감동은 제가 또 제 스스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7777 온 거 아닐까요? 네, 특별하게 인생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장우명이 있으실까요? 제가 꽤 오래된 적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온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온이 그때까지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루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자 이런 걸 갖다 써서 액자에 써서 더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건 교회당에 그러면 딱 좋겠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감사하는 하루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물론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무수한 힘에 의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자 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생 철학이라면 인생 철학.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예. 우리 선생님과 대담 중에 어록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아까 유리관에 예, 하는 예. 트로피보다는 아이들 발에 짓밟힌 축구공. 축구공이 더 좋겠다 하듯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좀 이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고 감동적인데, 선생님은 그러면 후배들이나 또 윤구마도 후배의 한 사람인 거잖아요. 후배들에게 그러신 분이었어.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분 딱 얘기가 나왔을 때 그분 뭐 이렇게. 글쎄요. 그건 제가 바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네. 이를테면은 겉은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귈수록 편한 사람, 또 하나는 동화를 참 무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재미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욕심이 많으신데요? 욕심은 많아도 좋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선생님과의 추억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선생님 이렇게 기억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의 아까 겉은 좀 까칠해 보여도 아는 말랑말랑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어떤 표현일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선생님은 정말 그 마음속에 만년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 소년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잠깐 아까 황금산의 도깨비도 들어봤지만 점점 이렇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동화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있다고 봐야죠. 동화 쓰는 후배들에게 그래도 당부에 그래도 이제 문학 장르에서 딱 압축해서 동화 쪽으로만 와볼게요. 동화 쓰는 후배,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문학도들에게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배님으로서. 동화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만들어야 스토리텔링이죠, 이를테면. 그 이야기는 새로워야 되고, 또 이를테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감동까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찾는다는 것은 글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재를 우선은. 이야기가 될 만한 걸. 거기에서 성편은 갈려지거든요. 이야기가 되지도 않는 걸 붙들고 늘어져 봤자 이미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이거다. 이건 쓰면 되겠다 하는 어떤 이야기 우선. 그 이야기 속에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감동도 있어야 되는 이야기. 이걸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가 구성을 잘해야겠죠, 하나에. 예.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법이 옛날 같은 어떤 평이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의 어떤 그 기승전결이라고 할까, 논문의 얘기를 하자면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반전도 필요하고, 그때 가서는 아 이거였구나 하고서는 깜짝 놀라는 어떤 그 점도 있어야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이론이 되고 또 거기서 얻어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시 세상과 사람을 자기가 가까이서 이렇게 하나의 접하고 연구하는 어떤 그러한 탐색하는 어떤 공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또 다른 꿈이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서도 왜 활자를 키운 책들이 많이 나오죠. 명작 같은 것들. 저는 이제 어르신을, 그러니까 어른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동화. 이걸 제가 이제 좀 그쪽으로 해서 좀 작품을 좀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신데요. 우리 이렇게 선생님과 편안하게 새해 이제 구정이 곧 다가오잖아요.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참 어려운 시절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모두 잘 우리가 이겨내서 좀 더 우리가 살만나는 세상, 사람이 그리운 세상,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은 새해를 두 번 맞이하니까 네. 훨씬 또 선생님의 새해 덕담이 와닿을 것 같고, 윤구마의 명사 초대서 이렇게 특별히 어렵게 대한민국의 아동문학계 거목 윤수천 선생님 고목이라니까. 모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어서 새해에 저도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인연의 소중함, 또 운의 소중함 하나하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환상의 세계, 동심의 세계에서 아직도 못 나오고 계신 우리 동화작가 윤수천 선생님과 아쉽지만 이제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다시 만나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동화처럼 동심으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 초대석. 오늘은 아동문학가의 거목, 동화작가 윤수천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